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아까보다 떨림이 조금 덜하네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네, 네, 다 잘 쉬셨나요? 네, 처음에 제가 조금 많이 당황을 해서가지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조금 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점심시간 전까지는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 머신러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무엇인가? 네,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동영상에 클립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성크림 교수님 자료를 되게 많이 참고했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제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그럼 여기에서 훨씬 더 빨리 학습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했고 유튜브 강의가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앤드루 응 교수님, 우리 저희에게 이제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이분의 그 강의 자료도 매우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김우영 교수님과 류성영 조교님의 CH485 인공지능과 화학 수업을 제가 저번 학기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실습 내용들이 앞으로 주차에서 많이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저번 학기 들은 황성주 교수님 CS492 딥러닝이라는 강의였는데요. 되게 이론적, 그 다음에 통찰력, 인사이트를 줬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에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글들과 블로그 포스트, 그 다음 유튜브 채널이 있기를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커뮤니티,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등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꼭 여기에 그룹 가입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따로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투어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미디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미디엄에 되게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특히 이 투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채널에는 네, 다양한 여러 라이터들이 쓴 글들을 다 집대성 해놓은 채널이라서요. 되게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네, 저도 요새 아직도 읽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어플로지트를 진행을 하고 네, What is machine learning? Field of study that gives computer to the ability to learn without being explicitly programmed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여러분들이 직접 일일이 룰 베이스로 if문과 else문의 수백 개의 그런 걔네들의 조합으로 짤 필요 없이 자기가 알아서 학습을 한다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임플리시트하게 짜도 알아서 학습을 한다 이런 말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딥러닝, 머신러닝,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어떤 관계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혼용이 많이 요즘 돼서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황성준 교수님 PPT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제일 바깥에 있죠. 여기에는 되게 가장 큰 개념, 저희가 생각하는 뭔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뭔가 띵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말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머신러닝이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익스플릿하게 짜지 않고도 학습을 한다. 그 말은 artificial intelligence는 저희가 익스플릿하게 짜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룰 베이스로 다 짜더라도 그게 뭔가 겉으로 봤을 때 걔가 알아서 처리를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AI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짰는데 요즘에는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머신러닝을 짜는 추세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한데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요 간극쯤에 있는 거는 representation learning. 이건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막 피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피처들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 법을 학습하는 그런 정도. 요거는 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딥러닝은 어, 머신러닝의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그런 학습 방법을 약간 차용을 해서 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성능을 더 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땐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약간 동의가 되시나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까 뭐 서클, 스퀘어 등등을 알아서 잘 익스트랙트 해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점심 전까지 이 도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되게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다지지 않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Categories of ML Problem.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떠한 상황을 이제 문제라고 저희가 디파인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3 곱하기 2 정도 테이블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슈퍼바이즈 러닝 여기는 지금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법에 따른 분류고요. 여기는 얘의 아웃풋 스페이스를 구별을 한 겁니다. 의 특징.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혹시 막 들어보셨다. 오케이. 들어보셨죠? 슈퍼바이즈 러닝.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슈퍼바이즈 러닝은 결국에 저희가 X를 줬을 때 X를 주면서 너는 Y라는 답을 내야 해 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자, 내가 보여줄게. 이 X를 보면 너는 이 답을 내야 돼. 그다음 다른 걸 보면서 너는 이걸 봤을 때는 이렇게 답해야 돼. 라고 계속 다양한 샘플을 보여주다 보면서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이제 내가 이런 X가 들어오면 이런 답을 내야겠구나 라고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저희가 X랑 Y를 모두 다 주어진 경우에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인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한 10,000곡 정도 mp3 파일로 본인의 핸드폰에 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노래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폴더에 좀 예쁘게. 근데 약간 노래의 어떤 스타일 아니면 장르 그거를 기반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제 본인이 만약에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면 다 들어보고 유사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이 노래랑 이 노래는 좀 비슷하네. 그러면 두 개가 비슷한 거에 넣어놓고 세 번째 걸 들으면 얘는 약간 다르네. 일단 한 이 정도쯤에 놔두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000개를 다 들어보면은 한 뭐 여기에 이쯤 몇 개 있고 한 여기에 있고 여기 조금 있으니까 얘네를 뭐 폴더 A 뭐 락 장르 여기는 뭐 EDM 뭐 여기는 클래식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군집화를 하는 게 어이구 실은 클러스터링이었고요. 예시가 그 다음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은 처음에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얘는 뭐냐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그 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X랑 Y가 얘는 주어지지 않고요. 대신에 뭐가 주어지냐면 현재 자신의 상태 그 아까 뭐 걸어댕기는 그 친구를 기준으로 두자면 자신의 관절의 상태 그 다음에 주변 지형 이런 게 environment와 본인의 상태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얘는 이제 아웃풋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액션을 취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상태가 다시 바뀌죠. 네. 그러면 그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다시 액션을 취하고 이걸 계속 할 텐데 이때 만약에 상태가 바뀌면서 이 상태가 더 좋아졌냐 아니면 나빠졌냐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어떤 함수를 짭니다. 일종의 리워드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리워드 펑션을 짜서 이 상태가 더 나아지게 된다면 보상을 주는 거죠. 이 액션의 어떤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너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는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봤는데
되게 좋은 피드백이 왔어.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액션이 좋은지는 사람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막 걸어야 될 때. 그럴 때 리워드라는 어떤 그 상태의 좋고 나쁨을 표현할 수 있는 펑션을 하나 짜서 그걸로써 그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 아니면 패스, 액션들의 패스를 찾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네. 네, 제가 그걸 잘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언스퍼바이즈 러닝의 경우는 X만 있는 경우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저희가 음악만 있고 음악 X들만 있고 각 음악의 클러스터는 없는 상황이죠. 이미 얘는 무슨 장르다라는 라벨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 X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이 거기다 이제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혹시 일단 여기까지면 좀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슈퍼바이즈 러닝을 약간 적당히 섞어놓은 학습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아까 그 노래를 분류하는 작업에 있어서 미리 힌트를 주는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 이 노래는 확실히 뭐 락 장르야. 그래서 얘는 락이라는 어떤 클러스터에 속해야 돼. 그래서 한 노래가 10,000개가 있다고 할 때 저희가 100개 정도는 사람이 듣고 라벨링 해줄 수 있잖아요. 약간 번거롭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미리 라벨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X가 이제 노래라고 했을 때 X1부터 X 10,000개까지 있을 텐데 한 X 100까지는 그거에 해당하는 Y 100까지 있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Y가 없고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이런 Y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인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미리 이 XY, 100개의 XY 셋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의 노래면은 이런 클러스터로 가야 해. 그리고 이게 전체를 대변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슈퍼비전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뭔가 노래들의 특징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은 조금은 할 수 있겠어 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X들을 가지고 조금 더 잘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되게 세미 슈퍼바이즈를 많이 실제로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가 항상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써서 좀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놓고 나머지 데이터 셋은 이런 언슈퍼바이즈 기법을 통해서 좀 자동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비록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더라도.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요 네모들을 하나씩 볼 건데요. 특히 요 4개 정도만 오늘은 보려고 이번 수업에서는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인포스먼트는 조금 어려워서요. 네. 리그레션 프로블럼. 네, 딱 맞춰서.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의 가격을 예측한 한 분석인데요. 애널리시스인데요. 이제 기억 메소드라는 방식을 활용한 어떤 차트 애널리시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풋으로 주어진 거고요. X.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타임식 시리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아웃풋이겠죠. 이 아웃풋은 이제 사람마다 세팅한 곳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본인은 내가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을 보고 뭐 5분 뒤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저희가 Y를 준비할 때 이 5분 뒤 포인트만 떼서 Y를 이렇게 쭈르륵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이제 스코프를 바꿔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봤을 때 이 포인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 포인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겠죠. 네. 뭐 간단한 리그레션 프로블럼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펑션 fx가 있는데, 이 fx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x를 y로 매핑을 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갖는, 그 fx를 찾는 경우가 이제 리그레션 프로블럼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냥 여기 그림이 있네요. 리니어 리그레션. x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풋이고 y가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일 때 점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찍혀 있겠죠. 여러분들이 관측한 데이터, observed된 포인터들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fx를 잘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함수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지나가는 함수를 찾는 거죠. 네. 뭐 별 쉽죠? 예, 괜찮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fx가 그래서 뭐냐, 도대체 그래서 fx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저희가 사람이 폼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 fx는 내가 ax 더하기 b라는 함수를 통해서 근사를 할 거다 라고 하면 이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왜냐면 ax 더하기 b가 그냥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열심히 이렇게 그어볼 수 있겠죠. 다양한 개수를 해볼 수, 다양한 f들을 저희가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잘 피팅하는 거,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리니어하게 분포를 하지 않고 좀 곡면, 곡선, 네, 논 리니어한 경우에는 논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논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 이 ax 더하기 b로는 표현이 잘 안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나 뭐 이렇게밖에 못 그을 텐데, 이러면 잘 안 맞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맞게 하는 알고리즘들이 사람들이 잘 개발해 놓은 게 있다. 네, 머신러닝 쪽에서도 논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고, 딥러닝 쪽에서도 논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분포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머신러닝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딥러닝을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리그레션, 네. 제가 이제 통계 쪽을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정확하게는 답을 해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뒤에 배울 리니어 리그레션, 머신러닝 쪽의 이런 리그레션들은 대부분 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설명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을 좀 하기가 위험한 상황인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리그레션 봤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볼까요? 클래시피케이션은 x랑 y가 주어지는 상황이죠. 슈퍼바이즈 러닝이니까. 그런데 네, 근데 얘가 이제 예측하는 아웃풋의 값이 디스크리트 스페이스에 존재합니다. 요거를 안 설명하고 갔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인 경우에는 x, y가 주어지고 아웃풋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죠. 값을 어떤 값을 예측하니까 연속된 값. 네, 그래서 왜 이게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인데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most challenging deep learning task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치와와냐 머핀이냐, 그냥 웃자고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x가 이 상황인 경우에 이미지겠죠. 어떤 이미지고, y는 클래스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인 경우에는 지금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상황입니다. 치와와랑 머핀 네, 이걸 잘 분류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왔고요. 이거를 조금 더 그림 딱딱하게 보자면은 identifying which of a set of categories a new instance belong. 그 말은 이제 새로운 x가 딱 나타났는데
인풋 어떤 뭐 예를 들어 사진인 경우에 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 건가를 분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x가 2차원이라고 해볼게요. 2차원에서 쭉쭉쭉 찍어 볼 수 있고 얘네들은 동그라미로 저희가 라벨링을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얘는 x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x 값이 x1의 값이 요 정도고 x2의 값이 요 정도인 샘플을 이제 새로 옵저브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거를 이제 분류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가 동그라미일 거냐? 아니면 x일 거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면 얘는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결국에 하는 게 x1과 x2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0일 확률과 p0, px일 확률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모델은. 근데 둘이 0.5랑 0.5로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이건 모르겠는데 하는 지점들을 모아 보면은 저희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 0.5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 봤을 때 얘가 직선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 직선으로만 올라오게 되는 게 이제 이따가 배울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클래스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치와와랑 머핀인데 치와와랑 머핀이랑 뭐 브레드 이렇게 세 클래스가 있다면은 각자가 차지하는 어떤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에 대해서 네, 바운더리를 이제 여러 개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하이퍼플레인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이쪽에 제일 가까우면 저희가 R2라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뭔지도 봤고요. 이제 클러스터링이 뭔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네, 클러스터링 간단하죠. 아까 그 노래 샘플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더 다시 딱딱하게 보면은 Automatic Grouping of Instance 그 말은 여러 가지 인스턴스 혹은 샘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알아서 그룹핑을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가 그러면 어떻게 그룹핑을 하느냐에 대한 핵심은 인스턴스 간에 시뮬러리티를 저희가 정의를 해서 혹은 디스턴스를 정의를 해서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은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두 노래가 비슷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쉽지 않죠. 근데 기존에 만약에 머신러닝 테크닉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막 비트 수, 그다음 뭐 주요 멜로디 라인 아니면 주요 파장대 이런 것들을 피처 익스트랙션을 본인이 직접 하신 다음에 그게 어떤 노래의 특징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피처라고 다 계산을 해서 그 피처들끼리는 저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걸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냥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가 멀수록 그만큼 둘이 안 닮았다는 거 있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막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노래의 어떤 온전한 피처 정보가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딥러닝을 쓰면은 이런 임의의 노래를 잘 한 100차원에서 한 300차원 정도의 벡터로 잘 뽑아주게 됩니다. 딥러닝 메소드를 쓰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런 피처들을 가지고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면 그냥 자기가 손으로 짠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마우스라는 데이터셋인데요. 보시면은 예, G 모양이죠. G 모양인데 이거를 K-means라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쓰면은 이렇게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신범 당했죠. 원래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파란 색깔로 잘못됐고요. 여기도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네, 초록 색깔로 잘못된 그런 에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EM 클러스터링이라는 메소드를 썼을 때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둘 다 주로 머신러닝 테크닉인데요. 딥러닝 테크닉까지 딥러닝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해지고 더 복잡한 분포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음, 음, 네. 아, 네. 이제 마이크 때문에 다시 질문하신 바를 요약을 하자면 피처 셀렉션이랑 피처 익스트랙트랑 지금 약간 혼돈 좀 뭔가 디파인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음, 일단 사람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은 그냥 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자기가 판단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는 피처를 고른다면 그런 로직의 프로세스를 피처 셀렉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서 선택한 그 피처를 이제 진짜로 어떤 모델의 데이터로서 주입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코드를 직접 짜서 피처 익스트랙트를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방금 예시한 막 바퀴를 찾고 네모를 찾고 이런 거는 사람이 룰 베이스로 짜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셀렉션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데이터를 넣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PCA 같은 메소드나 아니면 통계적인 모델을 가지고 추출하는 거는 이제 그냥 익스트랙션 쪽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그 PCA라는 게 결국에 여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인데, 네, PCA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설명할 차례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음, 근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어, 쉽지 않네요.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제가 봤을 땐 사람이 룰 베이스로 짠다면 셀렉션, 그 다음에 그게 통계적인 기법이 됐든 아니면 어떤 딥러닝적인 기법이 됐든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면 그냥 익스트랙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딥러닝에서도 아예 셀렉션이 또 따로 있거든요. 피처 셀렉션 기법이 따로 있어서 그거는 또 룰베이스가 아니에요. 네. 그냥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갈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네, 말씀하신 PCA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3차원이에요, 인풋이. x1, x2, x3가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gen1, gen2, gen3. 이 데이터를 한번 3차원 공간상에 점을 찍어 보니까 아주 우연의 일치로 요 면, 애매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 면 위에 주로 많이 데이터가 분포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지금은 3차원인데 왠지 제가 이 평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한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예쁘게 다 퍼져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면을 이렇게 잡는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면으로 이렇게 이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게 된다면은 데이터가 거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 이게 이제 프로젝션 과정인데, 프로젝션을 실은 먼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빠진 것 같아서, 프로젝션을 왜 해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할 때 시뮬러리티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뮬러리티나 디스턴스가 주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차원의 저주라고, 되게 아주 예쁜 그림도 있는데, 차원의 저주라고 점점 차원이 올라갈수록, 데이터의 차원이 올라갈수록 거기 그 고차원 스페이스에서 계산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예를 들면 약간 상상이 좀 되시죠? 막 차원이 많다 보면은 불필요한 요소에 의해서 거리값이 디스터브 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항상 최대한 데이터의 어떤 정보를 손실하지 않고 저차원 공간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멘션을 낮추는 그런 프로젝션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저희가 3차원 데이터를 그냥 2차원 데이터로 한번 보내보자 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평면에다가, 임의의 평면에다가 데이터를 다 써본 거고요. 그랬더니 딱 운이 좋아서 요렇게 위치한 평면에 쏴보면 데이터가 너무너무 잘 예쁘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 라는 어떤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이 PCA인데요. 예시로 들자면, PCA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보시면 지금 PC1과 PC2 엑시스가 있죠. 그래서 이 PCA라는 기법은 결국에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자동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축으로 분산이 상당히 값이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이쪽 축 정도로 데이터를 그려봤을 때 분산이 큰 거를 봐서, 그러면 저희가 이 축과 이 축을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의 어떤 기저로 삼아서 그 스페이스에 매핑을 프로젝션을 해보면은 분산이 크니까, 분산이 크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가 덜 겹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유의미하게 어떤 데이터의 로스를 최소화하면서 차원을 줄여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러리티 계산이나 디스턴스 계산이 더 잘 되겠다 라는 것이 이 디멘셔널 리덕션의 프로블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특히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의 경우는 다른 알고리즘이랑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그레션, 뭐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 자,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X가 퀴즈 1, 2 스코어랑 스터디 아워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Y로 이제 파이널 이그잼 스코어랑 그레이드를 예측하는 모델을 저희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점수를 얻었고 이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내 어떤 이그잼 스코어를 알려줘. 그 다음에 나의
그레이드를 알려줘 라는 예측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학우분들에게 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지금 이 x는 x1, x2, x3니까 3차원이죠. 차원이 3차원 정도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쓰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상당히 잘 작동할 가능성이 높죠. 케이스 2는 이제 확 난이도가 높아져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 어떤 숫자가 뭔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얘는 가로 세로가 28 곱하기 28짜리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각 픽셀은 0부터 255의 값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총 784개의 픽셀이 각 이미지마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은 28 곱하기 28로 예쁘게 매트릭스 형태로 있지만 저희가 1 바이 784짜리의 어떤 그냥 벡터로 잘 리쉐이핑 할 수 있겠죠. 그럼 각 픽셀에는 0부터 255까지의 값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건 784차원짜리의 어떤 x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x 벡터를 이제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 5라는 이미지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이 5라는 이미지가 있고 여기 0과 비슷한 약간 기울어진 0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780 그럼 얘의 784차원짜리 벡터가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건데 저희가 784차원 상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은 얘랑 뭔가 값이 나오겠죠. 디스턴스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디스턴스가 뭐 나올 거고 또 얘랑도 나올 거고 다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버리면 그 아까 그런 고차원의 저주 때문에 운이 나쁘다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보다 오히려 이 5와 0 사이의 거리가 더 작게 계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차원의 저주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좀 알고리즘을 써서 이제 이 x를 한 3차원짜리로 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정보가 여기에 지금 학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델이 봤을 때 이런 정보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은 각 인스턴스를 내가 디스팅귀시 할 수 있다라는 정보들이 아마 잘 알아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h를 가지고 이제 y로 매핑하는 케이스면은 아까 케이스 1번이랑 거의 비슷해졌죠. 그래서 여기서의 글씨가 좀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3차원으로 바뀌는 게 결국에 피처 익스트랙터 혹은 실은 셀렉터도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의 경우에는. 요거를 통해서 3차원으로 잘 바꿔준다면 그때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기술은 다른 알고리즘이랑도 잘 같이 쓰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그레션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고 클러스터링도 다 결국에 인풋 인스턴스를 더 저차원 벡터로 보냈을 때 성능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서머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한 거는 결국 네, 요 그림이었죠. 이 6개의 중에서 4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거를 왜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여러분 도메인에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리고 문제가 간단하면 그냥 이 4가지 중에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거를 잘
설계를 하셔서 이 4개 중에 하나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